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보시면 그때 경도에 대해서 잠깐 했을 거예요. 그죠? 경도하고 이용교환법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경도의 발생부터 가경도 그리고 경도를 구하는 이런 예제들이 쭉 있고요. 알카리도를 할 겁니다. 경도랑 알카리도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 이 다음이 이제 알카리도를 구하는 실험적 내용입니다. 실험적 내용. 저희가 원래는 환경화학 실험 때 이걸 할 거예요. 보면 이게 아마 환경화학 실험 때 어떤 이제 명수당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그 물에 대해서 알카리도를 직접 측정하게 됩니다. 페놀프탈레인 시약하고 메틸오렌지를 이용해 가지고 pH가 변화되고 pH가 8일 경우 4.5일 경우 이 기준을 변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소모되는 산의 양을 통해서 알카리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험 수업이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다시 계획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수업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험 수업을 아마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학교를 한 번씩 와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수 인원씩 학교로 와가지고 실험실에서 뭐 한 3시간 정도 동안 많은 양의 실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계획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그런 계획이 나오면은 계획에 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거에 맞춰서 경도랑 알카리도 부분을 그때 가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소 요구량 이 파트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A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더하기 산소랑 만나면 H2하고 물이 생기죠.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이 산소 양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THOD, 이론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유기물이 화학 양론식상으로, 이게 화학 양론식이죠. 물론 이 개수들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쓸 때가 전제 조건입니다. 화학 양론식상으로 완전 산화되었을 때 요구되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두 번째 TOD, 총산소 요구량. 900도씨 백금 촉매 중에 완전 산화에 가깝게 연소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량. 완전 산화에 가깝게입니다.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산화제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시켰을 때 요구되는 산화제 양을 산소양으로 환산한 산소 요구량. COD.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미생물, 이 생화학적이라고도 해도 되고, 어디는 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도 합니다. 따지면 이거는 화학적인 건 케미컬 옥시즌 디맨드고요. 이거는 바이올로지컬 옥시즌 디맨드 또는 바이오 케미컬 이렇게도 합니다. 책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써봤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시켰을 때 요구되는 산소량. THOC, TOC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습니다. 이 등등.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THOD, 이거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거.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이 TOD 이론적으로 화학 양론식으로만 보니까 아무런 제한 요소가 없죠. 100% 산화가 되는데 필요한 산소 양이기 때문에 온도, pH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한 값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겠죠. 이게 가장 큰 거고, TOD는 총 산소 요구량이었잖아요. 900도씨 백금 촉매로 쓴 거기 때문에 완전 산화에 아주 가까운 양의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백금이 촉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티타늄, 백금 이런 것들이 촉매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D 크롬, COD 망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그 환경 1학년 때 환경학 개론하고 환경공학 개론을 배우죠. 그때 아마 제가 그 책을 못 봐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아마 되게 광범위하게 다뤄졌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BOD, COD, SS, TN, TP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COD, 크롬 같은 경우는 이 크롬의 산화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화학적 산소 용액이고요. COD 망간이라는 거는 망간의 산화력을 이용해서 중크롬산 칼륨이랑 과망가산 칼륨입니다. 이 망간의 산화력을 이용해서 소모되는 산소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력의 세기에 따라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예요. COD 크롬법이. BODU는 뭐 BOD 얼티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BOD 뭐 총 BOD라고도 합니다. 그 BOD에는 탄소 BOD나 비탄산 BOD, 즉 질소 BOD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들은 BOD 파트에 대해 가면은 또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대략 20일 정도. 이거는 BOD5 5일 동안 유기물이 산화되는데 소모된 산소입니다. 근데 누가 산화시켜요? 미생물이 산화시켜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면서 점점 불어나겠죠. 매스가 불어납니다. 크기나 개체수나. 그러면 산소를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유기물의 양에 따라서 산소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표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업이 어느 정도 저희가 쭉 진행이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전 산화에 요구되는 산소 양을 구하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완전 산화에 요구되는 산소 양을 구하라. 이럴 때는 THOD를 구해주는 겁니다. 즉 화학 양론식을 만들어 놓고 그 화학식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 양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거죠. 자, 물 속에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 있죠. 산소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용존산소. 이 용존산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유기물이 많아지면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호기성 분해에 DO를 소비하기 때문에.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생물 중에서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생물학적 처리나 3학년 4학년 배우는 건데 아주 간단히만 해볼게요. 호기성 미생물인 경우는 산소를 소모하는 거예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물이 이렇게 있어요. 대기 중으로 O2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있겠죠. 산소가. 그러면 이 미생물이 이 산소를 소비합니다. 산소를 단순하게 산소 분자를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호기성 미생물 말고 현기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보면은 생물이에요. 생물. 자, 일단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 근데 생물이에요. 그 전에. 산소가 없는데 살고 있지만 생물이다. 생물은 산소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산소라는 것은 이 물속에 녹아있는 이런 형태의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의 산소가 없고 예를 들어서 NO3 같은 경우 이렇게 화합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여기 이 분자 상태에 있는 이 O를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어요. 그럼 산소가 없어지니까 이 질소 N이 남잖아요. N 남아있는 것들끼리 합쳐져가지고 N2 해가지고 기체로 날아갑니다. 이게
탈질이에요. 탈질. 질소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자, 산소를 먹게끔, 분자 상태에 있는 산소를 뜯어먹게끔 하는 현기성 미생물을 넣어서 NO3 상태에 있는 산소, 즉 화합물에 붙어있는 산소를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끼리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끔. 이게 현기성 미생물이에요. 즉 호기성 미생물은 물 속에 있는 걸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합물 상태에 있는 거 못 먹어요. 이게 호기성이에요. 자, 그 유기물이 많아지면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왜냐면 호기성 미생물들이 분해를 계속 하면서 산소를 소비할 거니까요. 그죠? 생물이 소비하는 거예요. 생물이 DO를 소비하는 겁니다. 숨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DO가 감소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죠.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보통 20도씨일 때 DO가, 포화 DO가 그 표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9점 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곡물로 가잖아요. 그럼 계곡물 되게 춥죠. 거기에 용존산소가 뭐 15, 뭐 17, 18, 20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 물속의 산소량이 엄청납니다. 산소량이. 자, 용존 염류의 농도가 높을수록 DO는 감소한다. 용존 염류라는 게 뭘까요? 용존 염류는 잠시만요. 물속에 녹아있는 염의 성분들이에요. 염의 성분들. 염의 성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바닷물이라고 생각합시다. 바닷물 짜지요. 바닷물 짠데 짠 만큼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네이드 들어가 있죠. 설페트 들어가 있죠. SO4, E-, 클로라이드 이런 등등등등. 뭐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칼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는 염류입니다. 자,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DO는 감소한다. 왜냐면은 물이 깨끗할수록 용해도가 커진다고 했는데 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은 매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지 않아요. 기존에 애초에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산소도 물질로 보고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 규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같은 수온하에서는 해수보다 담수의 DO량이 높다. 해수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들이 녹아 있으니까, 그렇죠? 담수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농도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담수의 DO량이 높아요.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해수의 용존염을 해수는 용존염을 3%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3%라는 얘기는 약 30%입니다. 천분율. 바닷물이 우리나라가 약 30에서 34. 잠시만요, 여기. 바닷물이 약 30에서 34 펌밀 정도 존재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바꾸면 30g per 리터에서 34g per 리터. 1리터에 30g에 이러한 모든 물질의 합만큼 3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현존 DO 농도가 낮을수록 산소 전달률이 높아진다. 산소 전달률이라는 것은 산소가 0.0, DO가 0.0이었을 때 쭉 올라가서 포화, 예를 들어 10이라고 칠게요. 10.0이 DO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것의 효율을 산소 전달률이라고 합니다. 이 효율에는 타임이 들어가겠죠. 타임. 일정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산소가 전달되게끔 포화 농도에 가까울수록 산소 전달률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포화에 가까울수록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DO 농도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 카톡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단위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따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오늘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산화수 같은 거, 산화수 구하는 거. 산화수 구하는 것이 잘 이렇게, 예제로 제가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ppm이 있는데, 이게 왜 밀리그램 퍼 리터인가? 뭐, 이런 거. 3번은 또 뭐더라? 해리가 됐을 때 우리가 pH 구할 때 있었잖아요. pH가 구할 때 약상, 강상 이런 거 할 때 해리 되는 퍼센트에 따라서 뭐가 좀 구하는 방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평형상수가 있었을 때 평형상수가 있었을 때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우리가 문제 풀었던 방법에 그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했을 때 되는 것인지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학년 때 환경공학개론이나 환경학 개론 때 한번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음 주나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는 질의응답 맞나? 질의응답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등 제가 질문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꽤 있어요. 이것들을 한 방에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해 놓으세요.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숙제 대부분 잘 하셨습니다. 대부분 잘 하셨고, 제가 볼 때 숙제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좀 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 기본적으로 첨부 파일에 작성을 해야겠죠. 파일에 뭐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하셔야죠.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클래스로 숙제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다 작성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다가 많은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관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첨부 파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숙제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이게 소화가 되느냐, 즉 기억을 하고 있느냐. 이거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제가 출석 보고 따따딱 시켜가지고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막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혹시 그냥 아주 쉽게 인터넷으로 베껴서 레포트 쓰고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소화하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숙제하고 숙제한 거랑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산소 요구량에 대해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 자, 이럴 때 산소 요구량들을 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